여러분께 참고가 될 만한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되었던 채무자는 40대 여성분인데 아직 미혼이셨습니다. 이분의 진술서를 보시면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가 못해서 부모님의 지원을 별로 받지 못하셨고,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없으니까 일용직이나 유흥업소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성 종업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몰라도 예전에는 그 업소에서 소개해주는 대출 같은 거 많이 받았잖아요. 일수 사채 이런 거, 그런 거 받아서 빚 갚으려고 또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구조였으니까 이분도 예전부터 일수나 사채를 빌렸다 갚았다를 반복하면서 채무가 계속 커지니까 카드 빚도 늘어나고 생활비 채무도 늘어나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수사채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줄 때 ABC 대부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준단 말이죠. 중요한 건 그게 대부업법상 등록이 된 대부이냐 그렇지 않은 대부이냐의 차이입니다. 대부업이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업은 대부업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들도. 다만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대부업 같은 경우는 대부업이 등록되었으니까 등록번호도 있고 또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되니까 차용증 계약서를 쓸 때도 대부업체의 정식 명칭과 주소와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이름과 정확한 금리, 대여 금액, 변제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재를 해서 대부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전부 따르고 있거든요.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부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든 영업정지 처분을 받든 받게 되니까 규정을 잘 지킵니다. 반대로 ABC 대부라는 이름을 쓰긴 하지만 정식 대부가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죠. 등록을 한 적도 없는 대부. 이런 대부업은 말만 그냥 대부를 쓰는 거지 사실상 불법 사채, 불법 일수 이런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에 불과한 거죠. 대부업이란 이름을 쓰면 안 되지만 쓸 자격이 없지만 그냥 쓰는 것에 불과한 거죠. 대체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름은 대부업이라고 쓰고 있지만 정식 직함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김과장, 이 팀장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실명이나 정확한 주소나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양쪽에 어떤 경우든 등록이 되었든 등록이 되지 않았든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에서 전부 다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둘 다 동일합니다. 법률상으로는 등록된 대부업이든 등록이 안 된 사채업이든 간에 전부 다 탕감 대상에 들어온다. 다만 법률 절차 진행상 정보를 너무 모르는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못 시키지만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직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데나 취업해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노래방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회생이 되는가? 된다면 어떻게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분의 보정 권고를 보시면 법원에서 보고 이 사람이 현금으로 수령한다고 하니까 근로계약서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현금 받는 직장이든 비정규직 직장이든 간에 또는 내가 신용불량이라서 내 계좌로 월급을 못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쓸 수 있잖아요. 그냥 사장이 근로계약서 양식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서명만 해주면 되니까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는 1분이면 작성할 수 있단 말이죠. 별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장 사진, 4대 보험 들어가 있는 정식 직장이 아니니까 실제로 일하는지 궁금하니까 사업장 사진도 제출하라 하고, 진술서,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진술서도 제출해야 되고, 통화 내역 같은 거, 내가 전화했던 내역을 열어보면 그 직장에서 실제로 근무한다면 그 근처에서 통화된 내역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급여 명세서 이런 것도 작성하는 게 힘들진 않죠. 사장이 이 사람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거 맞다는 확인서, 그리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채무자가 많아서 그래요.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하려고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냥 현금 받는데요, 그래서 계좌 내역이 없는데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 각서란 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현금 수령 사실 확인서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내 급여의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출하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간단하죠.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사업자 등록증, 이거는 사업장이라면 어디나 다 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사진 한 개 찍어서 내면 되고,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노동부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 가면 양식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무거나 다운받아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데 월급 얼마 받는다 이렇게 적는 거죠. 이분은 일당을 8만 원을 받으니까 한 달에 20일을 일하면 16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내신 거죠. 그리고 노래방에 사진 같은 거 한 개 찍어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화 내역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가 일한다고 제출했던 사업자 등록증에 주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 사람이 일하는 직장에 주소가 있다고요. 그게 강남 서초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지국 내역을 열어봐도 자기가 근무한다고 말했던 시간에 전부 그 일대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확인서,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인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변제 계획안을 보시면 월급 160만 원인데 월 생계비 대략 120만 원을 제외하고 월 40만 원을 변제하시는 거니까 36회 변제하면 1,500만 원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월급 160만 원이면 최저시급에도 미달하고 이걸 월급이라고 믿기에 조금 의심스럽잖아요. 요즘 일자리가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가도 최저시급 정도는 주는데 160 받고 일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160만 원 월급 받는다 하면 의심을 할 만도 하죠. 그렇지만 이분은 자라왔던 환경이라든지 지금까지의 형편이라든지 진술서를 확인해 볼 때 다른 데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시 결정을 내려준 거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월급을 160이다 지나치게 월급을 낮추어서 신청하면 36개월 변제할 거를 60개월 변제하는 불이익을 받기도 하는데 이분은 진술서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워낙에 진실성이 있었으니까 일부러 월급을 낮춘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말고는 일할 데가 없는 분이었으니까 이분은 60개월이 아니라 그냥 36개월로 인정받고 바로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금의 23%를 변제하고 77%를 탕감받게 되었으며 이자는 100% 전부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채무액 6,6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새롭게 취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뭔가 번듯한 직장이 아니고 4대 보험이 안 들어갔다거나 또는 현금 수령을 한다거나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참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